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성입니다. 이렇게 겨울 방학인데 많은 학생들이 나와줘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오늘 주제는 경기 불황 시대 다들 느끼고 있죠? 지금 빈말이 아니고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때가 1998년에서 99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IMF 기억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됐습니다. 저는 교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말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행착오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맞닥뜨렸던 입시였죠. 저는 대학을 이렇게 세 군데나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포항공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의대를 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향을 벗어나서 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또 서울에서 대학을 했었고, 각각의 전공도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이 좋아서 물리학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부모님이 강하게 좀 권해서 의대를 갔었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적성이 뭔지를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계산도 하고 통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 좀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업도 보시면 제가 33살에 CJ그룹 계열사죠. CJ인터넷에 이사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돌이켜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하면 제 첫 직장은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요. 한솔 PCS라고 해서 식별번호 중에 018이라고 아직도 조금 아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풀어갈게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반도체의 역사를 쭉 해왔는데 삐삐라는 거 있죠. 삐삐.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을 겁니다. 이 호출을 하면은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면은 몇 번으로 전화해달라 그러면 이제 공중전화로 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핸드폰 시대겠지만 저는 아직도 전화하면 이렇게 상징을 하거든요. 전화해달라. 이게 뭐냐면 수화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의 이제 졸업을 할 무렵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이런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럼 앞으로 공부를 할 거냐 직장 생활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 좀 사회에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업이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겠네? 그냥 그때 막 나올 무렵이었어요. 이 핸드폰은 누구나 쓰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기회가 열릴 거다고 해서 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건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제가 지금 보십시오. 1997년 12월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지금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라 그러죠. 그 회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SK텔레콤, KT, LG 다들 가고 싶어하는 회사잖아요. 그대로 들어맞았던 거예요. 이 업이 발전하겠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그런 지금은 없어진 한솔 PCS라는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IMF가 곁 맞으면서 M&A가 일어납니다. 인수 합병이 돼서 KT그룹으로 들어가요.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회 진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반도체가 1950년대부터 쭉 진행해 왔던 거였죠. 그러니까 반도체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동통신도 반도체가 있어야만이 서비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회사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인수합병이 됐죠.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SK 하이닉스, 처음부터 SK가 하이닉스를 만든 게 아닌 거 우리 수업에 배웠죠.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LG그룹 있죠? 그리고 현대그룹이 각각의 반도체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SK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솔 PCS, 한솔 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KT에는 저랑 같이 들어갔던 동료들, 선후배들이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업이 발전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살아남아요. 회사는 멈추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그랬죠. 초창기에 LG 반도체 쪽에 설계 쪽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최근에 하이닉스가 HBM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큰 밑바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지나서 벤처로 옮겨갑니다. 어떤 거였느냐 하면 KT라는 그룹으로 넘어갔을 때 다들 부러워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IMF라고 하는 부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됩니다. 그전에는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시민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무렵에 많은 회사들이 망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망해서 없어지는 업이 있고요. 인수 합병이 되는 업이 있었는데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쪽은 합병이 되어서 그 업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로 갔으니까 어떤 얘기가 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하를 해줬어요. 저 한국에서 KT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간통신 사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KT가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하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경직되어 있고 문화가.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데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저도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도 계시고 또 결혼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 처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식이 그리고 남편이 KT 다닌다 그러면 좋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망하지도 않는 회사니까 당연히 다니길 원했는데 제 고민이 계속됩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발전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가 막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럴 때 항상 보시면 살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막 온라인 게임이 막 태동할 무렵이었어요. 이게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KT라는 데는 이동통신도 있었지만 뭐가 있습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을 막 설치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우연하게 아는 분이 찾아와서 게임 쪽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온라인 게임 회사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제안받은 회사가 넷마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넷마블 하면 다 알죠? 가고 싶은 회사죠. 그런데 제가 넷마블에 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왔을 때는요, 넷마블이 매출이 0원일 때였어요. 넷마블이라는 이름을 잘 모를 때죠. 그런데 그때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조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한테 좀 물었어요. 너 넷마블 아니? 너 넷마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아직도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하는데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삼촌이 정말 넷마블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조카들은 부산에서 그냥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둘이가 넷마블을 모르는 삼촌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실망하고 놀라서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여기는 가면 되겠다고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의 넷마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이 0원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 넷마블이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넷마블이라는 걸 갈 때 또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연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뭐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넷마블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연결이 되고 하는 거죠. 오늘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거다라는 정도를 알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와서 듣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게임을 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 우리 어린 조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 조카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대로 들어맞았잖아요. 지금 온라인 게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이동통신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업입니다. 어떤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평생 직장 이런 시대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누구든. 내가 어떤 업을 갈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업이 발전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 제가 만약에 그냥 KT에 그대로 있었어도 지금 뭐 웬만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가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넷마블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옮겨갔던 부분들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입니다. 자율주행.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자율주행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10년, 20년을 본다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넷마블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벤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출이 0원에서 커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다면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조금 더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대표를 물러났지만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NC 다이노스죠. 제가
게임 회사에서 야구단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는 부산이니까 NC 다이노스 잘 알 것 같은데 그 NC 다이노스의 모 회사가 NC 소프트죠. 그 게임하는 회사가 야구단을 만든 거 이거 자체가 그때 당시나 지금도 상당히 화제입니다. 그때는 크게 화제였고요. 지금도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야구단 게임 회사가 야구단을 만드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야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창원의 NC 다이노스를 연고라는 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느끼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갈수록 서울 중심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사회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무려 야구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죠? 두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LG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부산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든 싫든 롯데입니다. 그죠?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 아닌 쪽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은 그래도 태어나면 내가 연고라는 구단이 하나라도 있지만 당시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창원, 진해, 마산이 합쳐져서 100만 명을 넘는 그런 도시가 태어날 그 무렵에 창원에 야구단을 만들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요. 부산, 경남을 연고로 해서 2개 팀을 가자.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롯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규모가 어디나 그렇지만 한계, 독점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산, 경남에 2팀이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이 사고에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선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결사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9번째 구단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지스타 있죠? 지스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산에 유치를 제가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지스타가 그냥 뭐 수능 끝나면 당연히 백스코에서 열리는 거로 생각하지만요. 지스타가 부산에서 개최된 지는 2009년 10년 그 무렵이에요. 그럼 그 전에 지스타는 서울 수도권에서 열렸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부산에서 게임 전시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거 되겠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더더욱이 놀랐던 거는 부산시청 공무원들도 똑같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제가 상무였거든요. 상무님, 그 부산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벌써 지금 한 15년 전 얘기잖아요. 그 제가 굉장히 2가지 측면에서 놀랐는데 하나는 부산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수십만 명이 오는 게임 전시회를 안 해보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부산은 이런 관점이었고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그 부산에 왜 가요? 그거 힘든데 그냥 여기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때 제가 뭘 하나 생각을 했냐면
이 게임을 막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을 선보일 때 저는 그날 저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게임이 정말로 발전을 하려면 이 게임을 놓고 그 현장에 와서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했던 그 반응을 보고 저녁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에서 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출장을 오게 되면 호텔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 게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주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산이라는 데는 영화제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영감도 얻을 수 있다.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해서, 그러면 딱 한번 해보고 제대로 안 되면 접겠다 하고 지스타 유치한 거예요. 한번 해보고 부산에서 지스타가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한다라고 하고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지스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에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온라인 게임 전시회를 부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여기 했던 게 아니라 옮겨온 거잖아요. 부산에 오니까 잘 되잖아요. 기회를 주니까. 여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로 왔다라는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 11월 30일인데요. 부산일보에 제가 이 얘기 그대로 한 겁니다. 지스타 붙잡을 기회다. 여기 잘해서 지스타 부산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던 이 2009년도 1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NC 다이노스의 창단 신청 서류를 KBO에 냈던 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 아까 얘기했죠. 지스타 부산에서 잘 하잖아요. 응? 서울보다 훨씬 좋잖아요. 바닷가 가서 회도 좀 먹고 얘기도 하고 게이머들이랑 얘기하고 또 부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학교 간판을 내세우는 시대는 갔다. 제가 이 얘기는 명확하게 드립니다. 명확하게. 앞서 제가 그 넷마블 예를 들었죠. 넷마블의 창업자 있습니다. 넷마블의 창업자는 고졸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기시겠지만 넷마블의 창업자,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넷마블의 창업자는 고졸이에요. 넥슨 아시죠? 넥슨의 대표를 오랫동안 하고 지금은 일본 법인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CEO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저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부산대 사람들도 저기보단 내가 나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NC소프트의 개발을 당시에 제일 잘했던 그런 개발 총괄은 가까운 경남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경남대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죠. 이게 리얼 스토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3인방이 해낸 역할들이 뭐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학교 간판을 얘기하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학교 간판 때문에 뭘 이루지 못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취업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령 부산대학이다. 부산대 정도면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감, 실력 이런 부분들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가져가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이래요. 이른바 명문대 그룹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대학 출신들이 있지만 명문대 아닌 그룹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그룹들이 명문대 그룹과 명문대 아닌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어떤 걸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이게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요. 반대로 게임 쪽에서는 뭐 서울공대 출신들도 많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사람들도 한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우리 영화 쪽으로 와볼까요? 뭐 다들 최근에 뭐 영화 갈 때 그 감독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따지고 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영화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 선택할 때 그 감독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선호할 때 이 작곡가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음악을 생각합니까? 드라마 볼 때 그 작가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따져요? 어느 작품을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새로운 앱이 나와서 좋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좋다 그러지. 야 이거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적어도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도전하라. 이 말씀을 먼저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서 말씀했죠. 성장하고 유망한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성장할 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반도체. 자, 이거 뭐 아주 굿 초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율주행에는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필요합니다. 자율주행도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기차들 많이 타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죠? 인공지능도 반도체.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바꾸고 싶은 스마트폰도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했습니다. 인터넷이 막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누구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하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에 어떤 업이 뜰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노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엔터테인먼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 그리고 영화, 게임 그 셋 중에 하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세 개 다 싫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뭐 이런 정체를 해보면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업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재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그 모든 것에 뭐가 깔려 있다? 반도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창업을 한다, 취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유튜브 있죠, 지금 유튜브, 그죠? 유튜브는 어느 회사 겁니까? 지금 주인이 이것도 M&A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롤은 라이엇 게임즈잖아요. 라이엇은 어느 나라 겁니까 지금? 중국 회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왜 가끔씩 드리냐면요. 어떤 업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나무만 보죠. 숲도 좀 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장, 유망 업종을 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급여 중요하죠. 급여. 당연히 내가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연봉 얼마 받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 가져가냐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1순위 목표로 하는 데를 가면 뭐 이런 고민 없겠죠. 내가 1순위로 하는 회사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죠? 1순위로 하는 회사에 간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1순위대로 살아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는 2순위, 3순위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1순위보다 좋은 일도 많은 거예요. 한쪽은 내가 봤을 때 성장하기 어려운 업이에요. 한쪽은 성장하는 업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업이 성장하지 않는 업보다 연봉이 좀 작다. 그래도 무조건 성장하는 데 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집이 정말로 힘들어서 당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뭐 몇백만 원, 1, 2천만 원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아마 100세 시대 사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요새 삼성이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좀 적게 뽑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못 갔다. 그러면 1년 기다려서 삼성전자를 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업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관련업.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LG CNS라는 데를 가고 싶어요. LG CNS를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LG CNS는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G CNS와 관련된 회사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회사가 LG CNS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회사를 먼저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경력직으로 도전을 하는 방법. 이걸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하고 입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학은 편입이 매우 까다롭잖아요. 그죠? 내가 가령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가서 B, C 대학을 가서 A로 편입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기업은 편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실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 회사에 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이 전략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력으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습니까? 무슨 일 했냐예요.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구로 치면 즉시 쓸 수 있는 즉시 인력이에요. 막 2군에 가서 막 훈련시켜가지고 콜업 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당장에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업을 보고
도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1순위로 목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그 업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보시면 대학하고 또 기업하고 다른 건요, 대학은 모집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가령 올해 100명 뽑았으면 내년에도 100명 뽑고 내후년에도 100명 뽑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경기에 따라서 티오가 늘렸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티오가 좀 적겠죠. 그런데 경기라고 하는 것이 또 살아날 겁니다. 낮아졌다가 좋아졌다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막 뽑을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또 길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충실히 해왔다고 하면은 꾸준히 보고 도전을 하고, 또 기업은 대부분이 이제 상시 채용으로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또 의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은 이직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쭉 하는데 사람이 결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업을 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비견한 예로 들면은 신문 있죠, 신문. 여러분들 지금 신문 보나요? 종이 신문.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세계 선망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신문 기자였어요. 믿기세요? 신문 기자가 되게 인기 있었어요. 월급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신문 기자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기자를 했다 그러면 방송 기자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또 드리고요. 그래서 성장 유망한 업종을 꼭 택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창업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창업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일 대학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고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창업이에요. 창업하고 취업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100% 경력입니다. 내가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창업을 해보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까 1교시 첫 오전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지금 큰 회사들도 누군가 파운더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좋은 아이템, 좋은 창업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해요. 직장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도 이거 내가 나가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업과 창업은 연결되는데, 이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유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사하고 스타트업 차이가 뭐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업하면 장사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하고 장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J커브를 그리냐 하는 것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곡선이 이렇게 가면 어느 시점부터 급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어느 시점 가서 급성장을 할 거냐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냥 이거 하면 돈 좀 잘 벌릴 것 같아, 이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타트업을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물론 장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 때 창업을 생각했을 때는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아이템을 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N수 이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업에 몸을 담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경력직으로 도전하라.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인텔, TSMC, 엔비디아. 아까 우리 오전 강의 때도 다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요새 삼성전자가 왜 고전인지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죠. 적어도 여러분들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면접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을 중요한 겁니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 고민이냐, 고전이냐 이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를 들었죠. 그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오전 강의를 듣고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왜 고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반도체가 아까 우리 오전에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었죠.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메모리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비메모리. 그죠? 그 비메모리를 조금 더 요즘에 파지티브하게 얘기하면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죠. 그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지금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있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숲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반도체라고 하는 큰 마켓을 크게 우리가 두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그죠? 한 카테고리에서는 당연히 지금도 삼성이 점유율이 높지만 이 카테고리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시스템 쪽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삼성 여기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면접관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어땠습니까?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왔다 생각했어요. 메모리 쪽도 지금 흔들린다. 이게 지금 삼성이 고전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면 적어도 합격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내가 도전해야 될 분야는 어디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답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취업을 한국으로 국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외국어는요, 그냥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만 있으면 언어와 관련한 부분들은 갈수록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의식해서 회사를 가더라도 그 안에서 또 어떤 업을 도전할 건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인텔, 여기는 거의 망해가지고 인텔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항상 모든 서사에 이렇습니다. 인텔이 엔비디아를 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이라는 데는 그냥 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당연히 인텔이 엔비디아를 살 수 있었죠. 그때 인텔이 너무 비싸다라고 안 사게 되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인텔을 저희 이제 밑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보세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갈래, 하이닉스 갈래 그러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답은 나와 있었죠. 당연히 삼성전자 간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 같으면 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적금처럼 사라고 뭐 그 재테크 시간에 얘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면 그 대단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얕은 지식이 삼성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이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죠? 만약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적절한 경쟁력이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갖춰졌다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장 유망 업종도 기술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까 이제 TSMC 이거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그 대만답게 이름도 지었어요. 이게 타이완 세미컨덕터, 그죠? 대만 반도체 생산 회사입니다. 대만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하는 일이 뭐죠?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4개 회사만 보더라도 기술이 혁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 주요 테마 보면 인공지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쪽에서 뭘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어쨌든 보면 건강, 그죠? 건강과 관련한 이 비즈니스도 무조건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젊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도 무조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결합이 되죠. 디지털이라는 부분들과 연계된 헬스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무조건 뜨는 거예요. 모빌리티, 뭐 요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고, 요 양자 컴퓨팅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양자 역학은 시간 남으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유망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유망한 거의 가장 본질, 즉 이런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직장 아니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수 핵심 부서는 어딜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핵심은 부서를 찾아가야 되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아이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 이건 제가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요. 유무형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파는 일이에요.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거 아주 단순합니다. 뭘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무형의 거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적인 일이에요. 나머지는 그 핵심적인 거를 돕는 일입니다. 잘 만드는 걸
돕는 일이 있겠죠. 잘 파는 걸 돕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핵심 쪽을 잘 알아라. 나는 만들어내는 쪽을 잘할 것 같다. 나는 파는 쪽을 잘할 것 같다. 근데 이거 항상 오버랩이 되죠. 왜? 만드는 원리를 좀 알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팔겠죠.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공대나 자연과학대일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건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핵심 부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느 부서에서 일하니? 그러니까 나 사업부서야. 나 판매부서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죠. 굉장히 그 생각 빨리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팔고 수익 낼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엔비디아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 잘 나가는 이유는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 만들기도 하지만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은 만든다, 판다 이 부분에서 가는 거니 특히 뭘 파는 부분에 대한 편견을 빨리 버려라 이런 얘기도 꼭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문을 닫거나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업은 대부분 합병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주니어는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특히 노동법이 굉장히 노동자 중심으로 경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합병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사장이나 임원들이 좀 괴로울 뿐이지 여러분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거나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성장업종이건 여러분들은 서바이브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평생 직장은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핵심 부서를 구본적으로 하면 개발 부서예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유무형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영업부서입니다. 이거를 뭐 사업부서 좀 다른 워딩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뭘 만들고 파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가 불황일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 두 개를 놓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서비스 혹은 기술 수준이 비슷하면 어떤 걸 사겠어요? 당연히 싼 걸 사겠죠. 그죠? 가격이 비슷하면 어떤 걸 사겠습니까? 성능이 좋은 걸 사겠죠. 여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든 창업이든 직업이든 거기 들어가서 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성능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혹은 성능을 높여서 좀 더 비싸게 판다. 이거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서 하는 일에 저 상위 카테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결국 하는 일이 뭐지?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5년, 10년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서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창업이든 직장이든 다닐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이 날 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인공지능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그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최근에 등장했을까요? 아까 오전에 우리 반도체가 1900 몇십 년대에 등장했습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들 글로벌한 품목이죠. 반도체라는 게. 그러면 글로벌한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세계 대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위기가 곧 기회라 그러는 거죠. 그럼 글로벌 마켓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세계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끝났어요. 그 뒤에 기회들이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도체라는 것도 50년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50년 전에 40년대 뭐가 있습니까?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해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체의 역사랑 인공지능의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공지능도 5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요. 5, 60년대 1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사설을 쓰지는 않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뭐 언제 등장했다 쓰지 않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결국에는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계에서 반도체라는 것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게 50년대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바로 5, 60년대에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지능,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이 5, 60년대 어떤 식의 논문이 등장하느냐를 보면은요. Can machine think라고 생각합니다. 머신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과 기초과학이 굉장히 맞물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문제의식은 여러분 과학이나 공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떠올려 볼 만한 거 아닐까요? 머신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등장했던 게 이런 겁니다. 컴퓨팅 머시너리. 자,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없을 때예요. 50년대는 그냥 컴퓨팅,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 그죠? 이게 뒤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ER 붙여서 컴퓨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 이런 키워드에서 출발하는 거죠. 딱 계산을 하는데 이 기계가 뭔가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5, 60년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지?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설을 세우겠죠.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이라는 카테고리를 열고 이 계산하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식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즉 물었을 때 답을 한다면 think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 기계에 질문을 했어. 근데 이 기계가 답변을 한다면 이 기계는 인텔리전스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유효하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챗GPT 결국 뭐죠? 여러분들이 인풋을 하죠. 텍스트로 하든 보이스로 하든 인풋을 하면 챗GPT가 뭡니까? 아웃풋을 주죠. 이 문제의식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계에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온다면 이 기계가 지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한 건데 항상 보시면 떴다가 가라앉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속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반도체가 이 컴퓨팅을 지원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술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이거는 아주 좋은 포인트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매우 제약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우
아웃풋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제약적으로 나와서 떴다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흐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2차 붐이 생기는데요. 항상 이 서사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1차 때 왜 AI 붐이 꺼졌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신통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게 막 연구를 하다가 등장한 게 이른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반도체도 좀 발전했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각이 되냐면 여기서는 가령 이런 거예요. 반도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때는 뭐냐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답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단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나 롯데라고 하는데 얘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엄청난 답변을 잘하고 그래서 이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쭉 오다가 2010년대에 붐이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2012년에 구글 고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 2012년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거의 대중화가 다 된 상태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2012년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미지,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컴퓨터가 고양이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학습을 해서.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글을 텍스트 시대에서 뭐가 넘어갑니까? 이제 그림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를. 그래서 이 2000 AI의 3차 붐이 이런 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식의 대상이 글자에서 그림으로 간다. 그림으로 간다는 것은 영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상은 자세히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을 막 여러 컷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면 보듯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인풋 아웃풋이었잖아요. 그죠? 인풋 자체가 이미지든 영상이든 음성이든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곽강을 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항상 그랬잖아요. 어떤 게 뜬다, 어떤 게 가라앉는다 그러면 왠지 이거는 대학 시절에 많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데가 왜 우승을 못하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가 도대체 왜 우승을 못할까? 자, AI가 붐이 일어났는데요. 가령 바둑에서 누구를 이겼다. 이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근원은 뭡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디지털이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두 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뜻하는 AI 함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전에 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컴퓨터를 처리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된 겁니다. 게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시절에 게임하면 항상 렉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죠? 막 좀 제대로 된 게임하면 막 느렸죠. 그러면 내가 게임 잘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도 GPU가 막 등장했죠. 사양이라고 하죠. 그죠? 그 사양의
컴퓨터들이 나오면서 게임이 재밌어지고 빨라졌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 실력은 롤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롤을 하는데 아주 후진 PC방에서 가서 할 때하고 최신 PC방에서 갈 때하고 누가 더 실력을 잘 발휘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저마다 컴퓨터 계산하는 사양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잘 된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롤을 하는 기술 자체가 발달한 거예요. 똑같은 최신 사양의 PC에서 롤을 하는데 나는 훨씬 더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해서 내가 스킬을 잘 키웠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특징이 강한 거죠. 실제 계산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한 거고, 하나는 AI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적인 기술 자체가 발전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대로 가면 무조건 전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전망이 있다는 건 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럼 인공지능의 핵심 부서, 핵심 요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목표는 뻔합니다. 데이터를 모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똑같은 비용이면 뭐가 되겠어요? 속도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빠르게 모집을 하는 기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똑같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비용이 싸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전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분명한 거는 뭐다? 내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몇 프로 절감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내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양을 몇 프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도 하는 거죠. 이런 논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결과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세요. 지난 설 연휴 때 등장했던 게 뭐 딥시크가 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죠? 똑같아요.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뭐 챗GPT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싸다. 쉬운 거예요. 서사는 아주 심플한 거죠. 우리는 얼마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얘네들 회사가 중국이니까 에이 너네 또 뻥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펴니까? 패를 까줘. 소스를 까잖아요. 너네 직접 확인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겠습니까? 신뢰도가 낮잖아요. 그걸 소스를 오픈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독점이다 그러면 항상 적이 많아요. 적이. 엔비디아가 너무 잘 되니까 저놈의 엔비디아와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비싸니까 걔네들이. 절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여기 전략이라는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딥시크도 아주 그냥 간단한 거죠. 동일한 상황인데 가격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도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비용을 줄인다. 비용에 해당하는 게 또 뭡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거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목표예요. 이 수준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여러분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런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시간이나 돈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아웃풋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불황의 시대는 어떤 전략이 잘 먹히겠습니까? 전자가 더 잘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맞닥뜨릴 현황은 딱 이겁니다. 기업적으로 지금 원가 절감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대전제가 질을 떨어뜨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작은 업체에 쥐어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쉬쉬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원가를 줄이려면 딥시크처럼 정말 청년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함수를 수준 높은 함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옆에 좀 힘없는 회사 찾아가서 너네 조금 더 비용 줄이면 안 되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창업 아이템이 뭐다? 내가 우리 회사의 지상 목표가 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가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붐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붐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챗GPT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서비스명이잖아요. 상품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아우르는 표현이 뭡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제가 1월 달에 이제 CES라고 라스베가스에 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IT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 공학도들, 자연과학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챗GPT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인공지능 전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들을 짤막하게 좀 서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 사장이 했던 얘기인데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인공지능 붐이 이럴 때 고양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대중적인 붐을 일으킬 때는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알아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목소리도 알아듣네? 인공지능이 영상도 알아보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관련한 AI가 발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모든 기술은 또 돈하고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맞닥뜨릴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돈을 버느냐? 이 기술 가지고 돈을 버느냐? 이 고민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만 그 기간을 언제로 할 뿐이지 아까 얘기했죠. 뭘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고민과 파는 고민에서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기는 어려우니까 뭘 합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식에서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인공지능이. 야, 우리 이 인공지능은 뭐 고양이도 알아보고 다 알아봅니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이거는 팔기 어려운데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좀 뭐 안 좋다기보다 달라지는 과거에는 어느 시점까지 다 무료로 쓰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게임도 어떻게 OBT까지 했잖아요. 그죠? CBT하고 OBT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낼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지금 챗GPT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 줄 텐다라는 그 의미에는 상당의 상술이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돈을 내면 내가 뭘 만들어 줄게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 만들어 주는 것도 아까 인식이랑 똑같죠. 보세요. 당연히 텍스트로 만들어 주는 건 기본이고 뭡니까? 음성으로도 만들어 주죠. 아웃풋을. 영상으로도 만들어 주고 이미지로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식에서 생성으로 가는 이 요인에는 상당히 이런 상술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더 잘 벌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뭘 만들어낼까 하는 것들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인식하는 걸 다 했어. 생성을 했어. 그러면 기술자들과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게, 자,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반도체도 나왔는데요. 너희한테 맞는 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줄게. 그래서 비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이전트. 나만의,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좀 더 정확하고 빨리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되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우라는 말도 있고 억수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 에이전트한테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강연에서는 저도 말투를 좀 조심하겠지만 내 비서다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겠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답을 주는 것도 쉬워. 아, 우리 주인은, 뭐 주인이라 표현합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 단적인 예로 엄마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엄마, 어머니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사람은 대충 엄마라 해. 그러면 엄마를 놓고 빨리 풀면 되잖아요. 응? 그런 식이니까 이게 기술하고 상술하고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왜? 추천을 하는데 보세요. 아, 내가 뭐 먹고 싶을까가 고민인데 나는 이 사람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수월해지겠죠. 답을 할 때도. 계산할 때도 경우의 수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로 가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인식하는 인공지능에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에서 그리고 비서형 에이전트 AI까지 왔어.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하다 보면 개인 쪽은 돈을 계속 내기가 어려워. OTT 고민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어느 시점 가면 맨날 고민할 거예요. 아, 결제를 해 마라. 아니면 내 친구랑 같이 써. 이런 거 똑같은 고민이 되겠죠. 그죠? 좀 친한 사이에서는 야, 네가 하나 써서 같이 쓰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더 큰 시장이 뭘까? 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엔비디아 쪽 표현을 보면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움직임, 로봇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뭡니까? 자율주행차. 이것도 피지컬 AI죠.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있죠.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큰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쪽으로 또 방향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딥시크가 등장해서 약간 당황은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전략이 항상 뭐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흐름을 한 다음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막 사게 하면 서로가 어떻게 좋으냐 하면은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럼 미국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유리한 거는 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랑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싸게 해서 팔고 그 회사가 그 산업을 선점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이 딥시크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서사를 항상 보면은 그죠? 독점은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뚜껑은 더 늘어나 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보는 거죠. AI 붐이 일어났을 때 계산을 빠르게 하는 이런 능력도 있었지만 AI 본연의 기술이 있었죠. 이게 좀 강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칩을 몇 개를 사냐, 몇 개를 사냐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죠. 잘 만들고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엔비디아가 잘 팔기 위해서 택한 전략이 뭡니까? 그게 병렬이에요, 병렬. 응? 여러분들 병렬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전압이죠. 여러분들 여기 꼽아도 몇 볼트 나오고 똑같은 게 나오죠. 꼽을 때. 저게 다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에 전력만 충분히 공급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자리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그냥 이런 전략을 한 거예요. 모아놓고 자리마다 콘센트 하나씩 다 주면 빠르지 않겠냐? 왜 그렇죠? 그러면은 다 하나씩 꼽아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뚱하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전력이 등장하는 이유가 콘센트가 많이 있으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합니까? 전력이 막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여러분들 콘센트가 다 꽂혀 있으면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다 일할 수 있잖아. 옆에 사람 영향을 안 받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로직만 되게 잘 짜면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성능 좋은 AI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예상하지 않았던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막 등장하면서 당연히 반도체도 따라오지만 그래서 전력이 따라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콘센트에서 뽑아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또 문제가 뭐예요? 열이 막 나잖아. 우리 핸드폰도 똑같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민이 생기겠어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GPU가 동시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병렬적으로 이게 막 불안하거든. 열도 많이 나고 전력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전자제품이 또 저항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전기를 적게 먹는다. 이것도 상당히 비전 있는 일이겠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급되는 전기가 적다.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발열량이 적다. 이런 부분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PC 보면 무식하지만 뭐가 달려 있으니까 팬이 달려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해 아마 그 조립해 보면 항상 뭐가 달려 있어요. 팬이 달려 있잖아요. 윙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가면 지금 가장 큰 고민들이 또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막 쿨링과 관련한 이런 부분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쭉 알고 가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했고, 요 자율주행은 쭉 어쨌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20대 때는 다들 한 번쯤 생각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 창의성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는 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딥시크의 문제는 싸게 만든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제 제기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같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기를 적게 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시대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부산 여러분 다 알죠? 부산 문제가 뭐예요? 경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 응? 그 부산시장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아 여러분들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드시죠? 이런 거 얘기하면 짜증나죠.
시장은 그래서 부산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될 시대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거의 문제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쭉 다 나와. 그렇죠?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러 와가지고 제가 참 부산에 좋은 일자리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렵네요. 그럼 또 짜증나잖아. 그거 모르고 시장됐어? 이게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삼성 가서 시스템 반도체의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짜증 막 나겠죠. 그걸 몰라 이 사람아?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7년 정도 됐네요. 제가 70년생인데 우리나라 나이가 제가 5자로 넘어오면서 계속 개방했던 게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성.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걸 많이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반도체 강의를 들었어요. 70년생이 와서 왜 반도체 개론과 역사를 들었겠어요? 그거는 창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입니다. 연결. 여기 돼 있는데 보니까 창의성은 단지 연결하는 거다. Connect things라는 거예요. Connecting things.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반도체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이문석 교수님으로부터.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오늘도 제가 강의하면서 반도체 예를 좀 들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을 겁니다. 저하고 이재성이라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창의는 저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는 좀 와닿네? 이런 거에서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다가 학교 갔는데 포스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볼까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갈 때는 그게 큰 계획입니다. 뭔가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될 거고 창의적인 걸 해야 되겠는데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Connecting Things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겠다 이런 거죠. 미국하고 우리 한국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우리가 좋든 싫든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걸 해내잖아요. 걔네들이. 그죠? 창의적인 걸 해낸다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는 굉장히 비쌉니다.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 그래서 누구누구랑 점심 먹는데 얼마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경험을 연설하는 데는 몇백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의 중요성이 매우 약한 거예요.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이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으로 전달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우리 부산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공감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20대, 30대의 삶을 살아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우리 여기 행사 쪽에 제 이메일 전달해 놓을 테니까요. 혹시 공개석상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